50년 전 김포공항.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김포공항이 생긴 이래 최대 인파였다. 독일로 떠나는 젊은이들을 배웅하려는 사람들이었다. 악착같이 벌어서 가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있었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무조건 우리나라 한번 떠나보자. 새로운 세계를 향한 기대와 희망.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검은 막장이었다. 내가 오늘 살았구나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글릭아웃, 글릭아웃.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들의 도전은 먼 타국에서 목숨을 걸고 일해야 했던 해외 이주 근로자들의 역사적 첫발이었다. 글릭아웃, 글릭아웃. 독일 말로 살아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독일 광산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났던 우리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무사 귀환을 빌면서 나누었던 인사말이 바로 이 글릭아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3년 8월, 이곳엔 수천 명의 젊은이가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의 독일, 당시 서독에서 일할 광부를 모집한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몰려든 젊은이들이었죠. 광고 형태로 실린 그 모집 공고는 전국을 뒤흔들었다. 서도 광부 모집이라고 났어요. 크게 났어요. 광고 신문에 난 게 아니고 일반 그냥 신문에. 저는 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이발소에서 우연히 이 광부 모집 신문을 보고 지원해가지고 오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야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독일에 가는 이런 게 좋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응시를 해보자. 모집 공고는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 명의로 돼 있었다. 계약 조건을 살펴보자. 파견지는 서독, 월급은 160달러. 당시 5급 공무원 월급의 7배가 넘는 엄청난 대우였다. 응시 자격은 20세에서 35세 남자. 국내 광산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했다. 광산에 경력이 있어야 되고 학교는 중학교 이상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광산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경력증명서를 만들었죠. 내가 광산에 구경이나 했습니까? 그 당시로. 시험을 보는데 뭐 손을 보더니 그 당신 그 손 보니까 못 가겠는데 하면서 이제 가서 뭐 모래에다 좀 손을 비벼라. 이거 심사관이 그때 60kg일 거예요 아마. 그 모래가마니 60kg 모래가마니를 들어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12월 20일 서부독일 단전지대로 가는 광부 253명의 결단식과 환송식이 있었습니다. 심한 경쟁을 물리치고 합격한 이들 젊은 광부들은 앞으로 서부독일 광산에 가면은 독일을 선양한 1963년 첫 번째 선발의 실제 경쟁률은 15대 1. 나이도 학력도 경력도 제각각이었지만 목표는 같았다. 하여튼 나가면 지금보다는 뭐가 낫지 않겠는가. 서울에서 막노동할 때 수혈을 해서 적십자병원에 가서 수혈을 해서 피를 팔아서 짜장면 뭐 한두 그릇서 먹을 정도의 어려운 삶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겁나는 것도 없고, 여러 사람이 3년 끝나면 온다고 그러는데 나는 죽어야 고향에 돌아온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출국하는 날, 젊은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공항에 나타났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해외 파견 근로자였다. 독일까지 직항편이 없던 시절, 일본을 경유하는 여정은 이틀이 넘게 걸렸다.
난생 처음 고향과 가족을 떠나 먼 이국으로 향하던 그때 기내에서 그 소감 이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보고 노래를 하나 하라 하더라고. 고향의 봄이라는 거를 내가 1, 2절을 불렀어요.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비행기가 쫙 시끄럽고 하다가 쫙 숙연해진 거야.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나선 길이 아니었다. 연로한 부모, 어린 동생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가난, 그것이 이 길을 택한 이유였다. 한국의 젊은 광부들이 향한 곳은 서부 독일에서 가장 크고 석탄 생산량이 많았던 루르 탄광지대. 매번 인상적인 것은 그때 마치 이 구름이 많이 끼고 전형적인 독일 날씨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루르 지방에 오니까 구리한 그 메탄가스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후에 늦게 도착을 했는데 석양열에 딱 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좀 우울하더라고. 꿀뚝들이 있는데 그 전부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분위기라는 게 이렇게 가볍고 화사한 거는 전혀 없고.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그러나 자동차 철강 산업을 일으켜 5, 60년대 연평균 7%대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있었다. 독일에 도착한 젊은이들은 회사별로 나뉘어져 광부 교육을 받았다.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파독광부 김용훈 씨. 그의 기억 속에 제일 먼저 박힌 것은 옥상의 대형 회전 바퀴였다. 이게 돌아가면서 엘리베이터, 지하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죠. 회전 바퀴가 돌면 일을 시작해야 할 시각.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광부들은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한국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지하 1000m를 내려가는 고속 엘리베이터였다. 짧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처음 들어갈 때는 꼭 이거를 내가 여기 와서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겁이 들어왔어요. 왜냐면은 지하 1000m 정도 내려가지. 이게 내려가면서도 그때는 좀 불안하고. 한없이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마치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고속으로 내려가는 거.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 적응을 못하면 오줌을 찔끔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위가 막히면 죽어버린다는 항상 그 공포심은 내재해 있는 거죠. 지하 1000m. 여기서 막장까지는 갱차로 이동해야 한다. 독일 광산은 소위 터널식 구조여서 지하에 거대한 연결 통로를 만들어 놨다. 지하 1000m 들어가서 또 3000m, 4000m를 또 수평으로 또 전철을 타고 가가지고 막장까지 가는데 기계가 너무 많아요, 기계가. 당시 한국 광산은 오로지 광부의 손에 의존하는 데 반해 독일은 곳곳에 기계가 배치돼 있었다. 일을 이제 시작하니까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시작할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하고 이 지옥 같았어요. 뭐 하나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계의 속도와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곧바로 사고가 일어난다. 체격이 큰 독일인에 맞춰 설계된 기계는 몸에 맞지도 않았고 익숙해지지도 않았다. 한국에서는 동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60kg 내지 80kg짜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역도 선수 외에는 들 수 없는 것을 젖 먹는 힘까지 내가지고 그걸 들어야 돼요.
진짜 고생은 거기서 다 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때까지 허리를 못 피잖아요. 그러니까는 허리 하나 피기 위해서 들어놓든지 아니면은 그 좁은 데서 움직이고. 아이고, 내가 오늘 살았구나.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천장에서 돌이 떨어지니까 또. 옆에 건 다 빠졌는데 하나만 남은 거야. 하나가 받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때리면은 확 무너지는 거야. 너무너무 위험스러운 거야. 1000m 지하에서 37도 열 속에서 그 죽음과 삶인데 그때는 돈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하루만 무사히 지나오기를 바라는 것 뿐이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지하 막장. 광부들은 이곳을 지옥이라 불렀다. 풍요로운 내일을 꿈꾸며 비행기에 올랐던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는 너무나 길고 힘들었다. 굴릭아우, 굴릭아우. 하여튼 뭐 아침이고 낮이고 뭐 하여튼 볼 때마다 그 하여튼 인사는 그 한 가지 뭐 굴릭아우. 만나면은 항상 굴릭아우 뭐.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과 광산 가족들이 쓰는 용어가 굴릭아우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죽지 말고 살아서 올라오라 그런 뜻입니다. 작업이 끝나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광부들은 환한 미소로 무사 귀환을 축하했다. 오늘 살아있으니 내일 다시 일할 수 있다. 주어진 기간 3년. 3년을 버티면 남들 10년 벌 걸 모을 수 있다는 기대가 고단함도 잊게 해주었다. (1963년) 시작된 파독 광부 프로젝트는 1977년까지 계속돼 8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독일로 왔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광부 일이 어렵고 힘들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졌지만 지원자는 더욱 늘어나기만 했다. 운동장은 아닌 거고. 안녕하세요. 파독 광부 출신 권희정입니다. 전북 장수 빈농의 아들이었던 권희종 씨는 1964년 파독 광부에 지원했다. 공부를 잘해 명문중학교를 졸업했지만 학비가 없어 진학을 못하고 막노동꾼으로 일하다 독일행 비행기를 타게 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독일의 이제 간호사나 또 광부로 이제 파독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경제적인 동기였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경제적인 가난을 탈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네. 교수님은 어떤 목적이 제 경우는 무조건 돈이었어요. 워낙 가난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봄철에 뭐 초건 목피로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진달래꽃 따서 먹고 그걸로 배를 채우고 뭐 물로 배를 채우는 시절이었으니까요. 네. 가난을 탈피하자, 목돈을 벌자, 교회의 땅으로 나가자. 광부 권희종은 교수 권희종이 됐다. 가난을 이겨보려 선택한 길에서 자신의 인생을 찾았다.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뭐 호텔이고 뭐 페인트 공장이고 뭐 길거리 청소로. 이제 공부할 때도 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울증도 걸려보고 뭐 병원에도 간 일이 있었고 뭐 삶을 마감하려는 그런 생각도 가져본 일도 있고 제가 좀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책도 좀 많이 썼고 독일의 최초 교육학 박사고 그래서 이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독일 에센 파독 광부 기념관에는 파독 간호협회 사무실도 있다. 이 협회를 이끌고 있는 간호사들은 대부분 60, 70년대 독일로 건너온 이들이다.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던 간호사 파견이 정부 주도로 본격 추진된 것은 1966년. 광부들보다 많은 12,000여 명이 간호사로 혹은 간호조무사로 독일에 왔다. 한국을 떠나던 날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20대 딸을 먼 이국 땅으로 보내야만 하는 어머니. 아내, 엄마와 헤어져야 하는 가족들은 기대와 희망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더 많았다. 그저 내가 한국에 두고 온 아이들, 어머니 뭐 이거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모다들 다 심울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어머니가 우는 걸 못 봤어요.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울고 계시더라고. 저희 남편도 나오고 친정 어머니 나오고 아기는 안 나오고 근데 생각하면 괜히 아직도 눈물이 좀 날라 그러죠. 근데 그래 이제 거기 김포공항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우는 간호사들이 많았어요. 간호사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독일 공항에 내렸다. 그것은 당당함의 표현이었다. 전문 의료 인력이라는 자부심. 간호사가 부족한 독일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긍지가 있었다. 뭐랄까 두려움도 좀 있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왔으니까 열심히 이 생활을 해서 내가 어떻게든 하루속히 아이들도 데려오고. 윤행자 씨는 벌써 40년 넘게 이 거리를 달리고 있다. 여기가 바로 대학병원이고요. 이 병원에도 한국 간호사들이 한 30-40명 있었어요. 이게 대학병원이니까 굉장히 커서. 그래서 그때 한국 간호사들은 어떻게 일했을까? 그들이 가장 먼저 부딪힌 장벽, 그것은 언어 문제였다. 환자가 하나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막 의사가 막 뭘 가져라고 소리를 막 다리를 동동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막 환자는 급한데 그때 이제 그러다가 집에 오면은 엉엉 울었어요. 이 독일 말을 내가 어떻게 다 배울까? 많은 파독 간호사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웬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독일어를 익혔다. 그런데 장벽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체격이 약한데 우리 이제 동양 사람들은 근데 그 이분들은 뚱뚱하고 더구나 의식 없고 이런 분들을 이렇게 세워가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휠체어 한번 태우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독일의 간호사들은 투약과 주사 외에도 환자를 씻기고 돌보는 간병인의 일까지 맡고 있었다. 더욱이 당시는 복지제도의 확대로 병원마다 환자들이 넘쳐나는 시기. 때때로 죽음을 맞이한 환자들을 돌보는 일도 해야 했다. 우리는 아침에 가서 다 씻기고 입히고 밥 주고 약 챙겨주고 주사 놔주고 놔주고 우리가 일절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니까. 그 제일 어려웠던 것이 사람이 죽으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이제 나이 먹어 죽은 사람들은 이빨을 깨줘야 되는데 치아를 넣어줘야 되는데 잘못해갖고 그 옆에 할머니도 막 돌고 하니까 남의 뼈를 넣어갖고 막 그게 안 맞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됐는데 그래도 지금은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당시 독일 언론은 파독 간호사들을 한국에서 온 천사라 부르며 그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독일의 의료 관계자들, 환자들 또한 그들의 수고에 큰 박수를 보내줬다. 그런데 집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거야. 고향 엄마 아버지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많이 울었어요. 고향 생각이 나서. 그런데 너는 조금 기관지 쪽이 약했었거든요. 모든 걸 검사하고 거기서 치료를 다 해도 당신 아무 병 없대. 향수병이라고 고향병 집에 가고 싶어서 향수병이라고 그러면서 이미자 노래 그걸 그때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는데 그거를 틀어준 거야. 그래서 밥을 먹다가 말고 전부 다 붙들고 그냥 울었지 뭐예요.
상수병도 극복해내야만 했다. 그들에겐 목표가 있었다. 제 나이 또래 정도가 월급을 받는 게 한 700마르크 정도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두 군데 가서 근무를 하니까 한 1200~1300을 받게 되더라고. 밤법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저는 거기서 계속 밤근무만 했어요. 3년을. 한 푼도 안 남겨놓고 보냈지. 딱 한 달에 저희가 5명이 왔는데 제가 5명에게 딱 30마르크만 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1마르크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오렌지 좀 사다 먹지.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언니 한국의 새끼들이 오렌지 못 먹는데 왜 우리가 먹어? 그리고 안 샀어요. 저 오렌지 안 샀어요. 제가 이게 항상 들고 다니는 핸드백인데 여기 보면은 이때 이 사진이 바로 띄워놓고 올 때 이걸 찍어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 아들 오고 딸 오고. 그래서 이건 항상 여기다 넣어 갖고 다녀요. 1960년대 우리나라에선 파독 광부나 간호사로 뽑혔다고 하면 마치 복권 당첨이라도 된 것처럼 기뻐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독 광부나 간호사들의 독일 생활이 그리 편안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외로움에 시달리고 무더위와 싸워야 했으며 또 때론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독일로 떠나야 했던 까닭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지독한 가난이었죠. 대체 그때 우린 얼마나 가난했던 걸까요? 세계 10대 교육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그러나 50년 전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다. 미국의 원주에 의존하는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필리핀, 인도네시아보다 낮은 최빈국.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것은 1963년도의 신문입니다. 치솟는 서울 쌀값 한 가마에 4,000원대. 연초만 해도 2,000원대였던 것이 두 달 만에 4,000원대로 급등해서 좀처럼 떨어지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뭄과 홍수 등으로 인해서 쌀 수확량이 80%나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모든 물가가 2배, 3배씩 뛰었고 특히나 쌀값이 이처럼 급등했으니 생활고로 인해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마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린 얼마나 가난한가. 당시 한 일간지에 실린 칼럼입니다.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린 얼마나 잘 살고 있나. 가난과 극심한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린 차라리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우린 얼마나 가난한가. 1인당 국민소득 78달러.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한 달에 600원 남짓 되는 돈으로 먹고 입고 자녀들의 공부를 시키고 세금 내면서 살고 있다. 빈곤의 악순환이다. 그러니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명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무역업자나 특수청에서만 드나들던 한국은행 외환과에는 최근 일반 서민 고객이 붐비고 있어 직원들은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서부 독일에 파견된 광부나 간호원들과 월남을 비롯한
광부 간호사들이 국내로 송금해온 외화는 1인당 한 달 평균 100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한 달에 6, 7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엄청난 액수다. 가족들은 당장의 생계 걱정을 덜었고 국내 경제에는 큰 활력소가 됐다. 오랜 가뭄 끝의 단비처럼 고맙고 유용한 돈이었다. 60년대 파독 광부들의 기본 월급은 160달러. 그들은 수입의 70%를 가족들에게 보낸 것이다. 어느 광부가 보내온 돈은 900마르크, 약 240달러에 이르기도 했다. 야근 휴일 근무를 자청해 수입을 늘린 결과였다. 이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고국으로 송금한 외화는 크게는 연간 총 수출액의 2%에 달할 만큼 대단한 액수였습니다. 단 1달러도 소중했던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을 비추어 보면 이 파독 근로자들은 나라 경제에 크게 기여했던 수출 역군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독일 근로자 파견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한국과 독일 간 경제협력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50년대 말. 1961년 3월 드디어 한독기술원조협정이 체결된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1년 후의 일이다. 그리고 1961년 12월 독일이 1억 5천만 마르크의 상업차관을 제공한다는 의정서가 체결됐다. 파독광부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2년 뒤인 1963년. 그런데 그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들의 임금을 담보로 차관을 받으려 했다는 소위 임금 담보설이 떠돌았다. 코메르스방크 그 은행에서 송금한 데로다 거기다만 송금하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이 각서 써달라고 그래서 대사를 써줬어요. 그 말이 이제 너무 크게 가서 담보로 보냈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임금 담보설이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의정서 체결이 근로자 파견보다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그때 약속된 상업차관은 별도의 보증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차관 담보설이라는 부분은 사실 그동안 얘기됐던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광부나 그 간호사분들을 직접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들 누구도 코메르츠방크에 은행 강제로 예치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도이체방크다 온갖 다른 은행들에 예치를 했고 송금을 하든가 이런 것도 완전히 자유로웠다. 찾아서 쓰고 하는 것도. 지난 50년간 독일의 경제 성장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평가받는다. 60, 70년대 독일은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이 없었다. 터키,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까지 근로자를 구해야 했다. 그들의 필요가 일자리를 찾고 있던 한국 젊은이들과 맞아떨어진 것이다. 김용훈 씨가 독일에 온 것은 1977년. 36년 됐습니다. 36년이요? 네. 첫째, 문화가 다르고 또 이 식생활이 틀리고 그 다음에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 무척 고통스러웠죠. 시간이 흐르고 해가 바뀌어도 쉽사리 익숙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독일식 생활이었다. 70년도 제가 왔을 때 제가 살던 방이 이 방이야. 아, 여기? 요 방. 요 방. 가만있어 봐. 대부분의 광부들은 회사에서 마련해준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한창 일에 몰두할 때는 그래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잠시라도 짬이 나면 간절히 생각나는 사람들, 바로 가족이었다. 요금 비싼 국제전화 대신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가족들이 보내오는 답장을 애타게 기다렸다. 달력에 날짜를 지우며 집에 돌아갈 날을 손꼽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탕무 그런 거 열무 비슷하잖아. 조만할 때. 그래 맞아.
그때 올 때 당시에 고춧가루 이런 거 조금씩 가방에다 넣고 이제 우리가 왔었으니까 소금이야 이제 그 식당에 있으니까네 버무려 가지고 그놈을 뭐지 간을 한 절인다거나 절여. 네, 소금에 절였어. 절여가지고 고춧가루만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 밑에다가 이제 넣어놓은 거. 그러니까 그때 내가 7월 달이니까 날이 뜨뜻하니까. 그렇지. 하루인가 이틀 지나니까 냄새가 네. 김치 냄새. 아이. 그놈을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소금하고 고춧가루만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그지 그런 기억이 있다니. 이야. 60년대만 해도 독일에서 우리식 배추나 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에서 신참 광부가 김치라도 들고 오는 날은 잔칫날이다. 솜씨 좋은 파독 간호사 기숙사로 한국 음식 먹으러 원정을 가는 광부들도 있었다. 기숙사 근처 이 공동묘지에는 이들만의 특별한 추억이 있다. 누구나 예의 없이 오는 곳이 이곳이 그죠? 종착역이네. 보세요. 지금 여기가 전부 다 이렇게 막 숲이고 가다 보면은 이런 벤치가 또 있어요. 가다 쉬었다 가라고. 오다 보니까 하루 좋으니까 그냥 슬슬 여기 이제 산책 다니는 거야. 공원인 줄 알고. 그 나중에 선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서 공동묘지 갔다 왔다고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묘지를 공원 삼아 산책하다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한 상념이 깊어지곤 했다. 때로 장례식이라도 맞닥뜨릴 때는 어김없이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우리 세대는 그렇잖아요. 그죠? 장남이면은 가정을 책임지는 그죠? 그런 게 있는데 나는 이제 가족을 떠나왔으니까 하여튼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한번 내 힘껏 사는 것이 그게 가족에 대한 도리고 그게 효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이곳은 개관을 앞두고 있는 파독 근로자 기념관입니다. 독일로 갔던 광부와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아놓은 곳이죠. 막장에서 입었던 땀에 젖은 옷과 손때 묻은 도구들, 사진, 편지, 관련 자료들이 총망라돼 있다.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했고 근로 조건은 어땠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놨다. 광부와 간호사들은 왜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 기념하는 것일까? 개인의 기록, 한 가족의 기록을 넘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것은 무엇일까? 참 어려웠던 시절, 우리의 경제는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 그 어떤 지원도 안전장치도 만들어주질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이었죠.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같이 막장에 들어와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작업장으로 헤어졌다. 그런데 30-40분 전에 잘 가라고 인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서 사고가 나가지고서는 저 스피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는 빨리 어디로 다 집합을 하라고. 정신없이 뭐 둘 셋이서 진짜 누가 빨리 가느냐 할 정도로 정신없이 뛰어가 봤어요. 갔는데 동료를 끊을 그게 안 됐었어요. 진짜 이게 진짜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서는 여기 이 하반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 그정 해도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길것에 들고 내놨는데 네, 그때는 그 친구 보내놓고 나서는 그 후유증 그런 게 많이 오더라고요. 파독 광부 권희종 씨도 막장에서 동료를 잃었다. 독일 생활을 일기로 기록했던 권희종 씨의 노트에는 1964년 11월 30일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야 했던 광부들의 두려움과 절망이 담겨 있다. 지하 1000m. 사고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항상 존재했다. 조금 부주의면 사고인데 제가 이 손가락 하나를 완전히 잃은 사람이에요. 그 광산에서 친구가 올려버린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데 손가락이 그 끼에서 절반쯤 나갔죠. 지금 백상우 씨 손가락은 9개다. 다쳐 나갔지만은 내가 니한테 편지를 쓸 수 있다 하니까 그 친구가 편지 쓸 수 있으면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일을 시킨 일이 있고 그래요. 사고 난 것은 제가 한국에 이 광산 다 끝나고 결혼해가지고 방문했을 때 봤지 제 손자친구는 몰랐어요. 말 안 했어요. 주변에 말씀. 예. 뭐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특히 눈물이 많으신 분들이라 눈물밖에 없죠. 뭐. 내 새끼야 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그 사람 뭐 부모들 인사죠. 불편한 점이 있지만은 뭐 9개로 살만해요. 그 못된 친구들이 술 한잔 마시면서 나는 왜 한국에 태어났는가? 미국에서 안 태어나고 그래서 야, 이 미친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장난해서 웃었는데 이건 자기 주어진 운명이죠. 내가 내 부모를 고를 수가 없고 부모도 자기 자식을 고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의 일터는 막장이었으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6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 대통령 브리케 대통령과 같이 방문했던 지역이에요. 여기서 우리 간호원 광부 출신들과 첫 대면했던 장소죠. 여기가. 루르 탄광지대 듀스부르크시에 위치한 작은 건물. 당시에는 광산회사 강당이었지만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이 잠겨 있어. 지난번에 오니까 여자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와서 물어보니까 알아. 이 코치가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방문하셨던 거 그걸 알고 있어요. 예. 지하에서 근무하다가 바로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흑금장이죠.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막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오셨으니까 그 당시 여기 와서 같이 눈물을 흘렸던 장소인 것 같아요. 예. 파독 광부 간호사들과 대통령과의 만남은 1964년의 일이다. 독일의 탄광촌에서 벌어졌던 그때의 일은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다. 에르하르트 독일 수상과의 회담 등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10일에는 함보른 광산을 방문했습니다. 태극기의 물결 속에 600명의 우리 광부들과 간호원의 눈물겨운 환영을 받은 박 대통령 내부는 대통령이 오신다고요? 전부 차렷하고 옷도 당장해가지고 왔는데 탄성의 대통령이 올라가자 애국가가 나와요. 대한민국의 애국가. 참, 애국가의 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애국가가 나오는데요. 애국가 따라가지 못해 막 울어버립니다. 전부 다. 눈물의 바다가 돼요. 막 통곡을 해요. 고국의 대통령을 만나던 날, 낯선 이국 땅에서 함께 부른 애국가는 그립고 그리운 고향이었고 가족이었다.
광부와 간호사들은 그들의 고통을 눈물로 쏟아냈다. 대통령이요 단상에 올라가서 가지고 간 연설문 읽으려고 몇 번 읽다가요 그러다가 놓고 울어버려요. 박정희의 눈물 아닙니까? 대통령은 가난 극복을 위해 더 열심히 달려보자며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위로했다. 이게 무슨 꼴이에요? 여러분 새까만 얼굴을 보이게 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와요. 피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우리 합시다. 광부들이 처음부터 나라 경제를 걱정하며 독일에 왔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이 나라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는 사실은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했다. 60년대, 70년대의 우리나라의 그 경제 상황에서 물론 광부분들이 이제 광산에 가서 일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뇌일술이라는 점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크게 봐서는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됐고 또 한국 경제가 세계화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지난 4월 düsseldorf의 한 운동장에 한국인들이 모여들었다. 3.1절 기념 체육대회. 20대 젊은이에서 환갑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까지 마치 명절 같다. 이들은 지금도 공식 행사를 열 때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애국가를 부른다. 오늘 참가자 중 최고령자.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6.25 사변 때 여성 군인 간호사로, 간호장교로 일하신 분이에요. 예. 젊은이들은 대부분 한인 2세. 젊은이들은 열심히 그라운드를 뛰어다니고 나이 든 사람들은 3, 4, 5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눈다. 모두가 오래된 친구들이다. 그동안 잘 있었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늘 만나서 반갑다. 우리가 이제 죽지 않았으니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만났으니까 반갑다. 옛날에는 지금까지 잘 있었냐 그런 게 아니라 당장 오늘 만났으니까 내일은 기도 못 하는 거다 그지. 현재 독일 내 한인 사회를 이끌고 있는 핵심 주축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다. 당시 계약 기간은 3년.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독일에 남아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다. 대략 30%에 달한다. 그들은 어떻게 남을 수 있었을까? 광부들의 경우 독일인의 추천이나 지원이 있으면 독일에 남을 수 있었다. 또한 파견 마지막 해인 1977년 독일 광산회사에서 계약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많은 광부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여기 외길 인생 또 그다음에 1977년 광산 일을 시작했던 김일선 씨는 99년까지 그 일을 계속했고 일을 그만둔 후에도 독일에 남았다.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더 고생한 거죠. 요거는 요 딸인데요. 요게 이제 아들이고 요건 딸이고 요거는 처음 저희들이 여권을 한국에서 해가지고 올 때 오고 와가지고 여기서 처음 여권 받았을 때요. 독일에서
그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는 81년도. 그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독일로 불러들였다. 3년이 다 돼 가니까는 안 가고 싶어요. 저는 진짜. 아, 내가 한국에 가봐야 또 어려운 세상을 또 헤쳐나가고 또 새 출발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자리가 잡히고 보이는 게 그때 당시는 참 좋았었어. 너무 이 독일 사회 그 자체가 독일에서는 열심히 일만 하면은 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60년대에는 오늘 직장 관두고 다음 날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렇게 이 고용 소비가 많았어요. 독일에 남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결혼이었다. 파독 간호사들은 광부들보다 계약 기간 연장이 수월했기 때문에 간호사와 결혼한 광부들의 경우 독일에 정착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으로 이주해 해외 동포로 살아가는 광부 간호사들도 있다. 처음 고국을 떠나올 때의 목표는 같았지만 이들의 인생은 이후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다. 윤행자 씨는 독일에서 가정을 꾸려 새로운 인생을 개척했다. 그녀의 자랑은 아들, 딸, 그리고 손자들이다. 지금 아까 이게 딸, 이게 아들. 응? 지금 얘들이 한국에 살고 있어요. 이제 제가 재혼을 했거든요. 재혼을 23년 전에 했는데 독일 남편. 그래서 이게 전부 가족이에요. 딸, 손지, 사위. 예. 그래, 10명이에요. 이건 저 한국 가서 예, 어머니, 언니, 아들, 식구들 다 같이 가서 한국에서 찍은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됐다 싶은데 요즘 점점 커가는 마음의 짐 하나가 있다. 부모님께 이렇게 불효 같이 해줄 수 없어서 부모님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특히 더 그렇게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는데 60 넘고부터는 얼마나 자식이 보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하고 굉장히 네. 남해군에는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 이른바 독일 마을. 독일에 정착해 살다가 뒤늦게 고국에 돌아온 이들이다. 할로 루빅! 저분이 그래 한국을 좋아하고 저 부인이 한국 부인입니다. 저 자기 부인이 평생을 나를 보고 살았는데 떨어서 내가 이제 얼마 남은 동안 같이 가서 좀 살아줘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진짜 좋은 분이고. 루빅의 아내는 한국인 파독 간호사였다. 필리치는 잘 그런데 있는. 80살의 나이에 아내의 고향으로 온 루빅은 그동안 아주 바빴다. 영화 만든 거. 젊은 시절 한 번 와봤던 아내의 나라는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그런 한국이 궁금했다. 독일 친구 보물이로 한국을 우리보다 더 많이 다루고 더 좋아해갖고 이게 한국 자기가 차를 몰고 직접 다닌대라. 이 까만 선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한 번만 간 게 아니고 뭐 2번, 3번. 한국을 사랑하는 거. 그는 한국행을 선택한 것이 아주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Ja, langsam von meiner Frau angefangen, war das ja erstmal der erste Eindruck, dass ich so nah mit Korea verbunden war plötzlich. Und das hat natürlich bei den mehreren Kontakten hinterher dazu geführt, dass ich erstmal meine jetzige Frau besonders gut leiden konnte. Ja, der Kontakt wurde immer besser und so. Und hat mich natürlich auch für Korea dann immer mehr interessiert.
독일 마을이 조성된 것은 10여 년 전. 파독 광부 간호사 출신만 집을 지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세워진 집은 모두 34채. 독일에서 가정을 꾸리고 정착했지만 언젠가 한 번은 한국에 돌아가 살아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이곳 독일 마을은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배려였다. 이 독일 마을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오게 됐죠. 근데 이렇게 독일 마을이 안 됐으면 못 왔죠. 우리나라 말을 마음대로 하고, 그죠? 또 첫째로 음식 김치를 마음대로 먹고, 그죠? 마늘을 마음대로 먹고 된장을 마음대로 끓여 먹는다는 거, 그거만 해도 자유고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고향에 돌아온 자도 독일에 남은 자도 50여 년 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은 도전이었고 기회였다. 지금도 독일인들은 파독 간호사들을 기억한다.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성실하게 일했는지 얘기한다. 어렵고 험난한 길을 잘 달려왔다는 또 하나의 증거다. 독일에서의 취재 마지막 날, 백상우 씨는 20년 전 파독 광부들이 모여 만든 글리가우프 30년사를 펼쳤다. 우리는 묻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광부가 얼마나 큰 힘을 했는가, 그걸 제가 한번 기사한 일이 있어요. 30년 전부터 한국 노동자들이 독일에 와서 일을 하였다. 간호사 광부들은 온 우리 형제들이 이구당에 땀 흘려 일을 하였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생소한 풍토 속에서 음식, 언어의 불편을 참아가며 몇 년씩 중노동을 하였다. 오로지 돈 벌어서 고향에 돌아가 살을 잘하고있다는 목표 때문에 힘든 일을 참고 견뎌냈다. 우리들의 인내와 노력은 오늘날 우리의 경제 발전에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처음에는 우리 조상들을 워낙 많이 했습니다. 저지경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팔려와서 이런 고생을 하지 않느냐. 이래서 원망을 많이 했는데 점차적으로 제가 그거를 회복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이만큼 싸워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느냐. 최근 들어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2세들이 모여서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에서 나고 자란 2세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왜 독일에 오셨습니까? That was the last thing I could hear from you. Rhythmic, heavy breathing. For hours I kept listening to you. I was staring at your chest while you kept breathing deeply until the end. At some point I realized that when I'm running I do sound like you in your last hours. I imagine being close to you, but I'm not. Where are you, Daddy? Are you well? As a young man, you had left your family more than 40 years ago. You tried your luck as a miner in Germany, like many other Koreans. But was luck really on your side? Many times I have asked, what was it like? Now you're gone, and you never answered till the end.
힘들고 가난했던 우리 역사 속엔 독일로 떠났던 2만여 명의 광부와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가는 그들을 위해 그 어떤 지원도 해주지 못한 채 그들을 해외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웃으며 떠났고 태극기를 흔들며 한복을 입고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달려준 사람들,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꿈을 키워왔던 그들이 있었기에, 그들처럼 달려온 우리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글릭 아우프, 살아서 돌아오라. 우린 그들의 눈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